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92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건 제가 9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특히 70대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르게 살 텐데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필 70대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92년을 살아보니까 70대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황금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직 큰 병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머리도 또렷했는데 그냥 그런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5가지와 만약에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 말이에요. 특히 제가 75살 때 놓친 한 가지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저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요. 5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가끔 와서 안부는 묻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죠.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건 70대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그건 바로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70대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건강했어요.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고 무릎도 아프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가고 부엌에서 밥 해 먹고 동네 시장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아직 80도 안 됐는데 뭘? 이런 생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운동 좀 하세요. 걷기라도 꾸준히 하시고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나는 아직 멀쩡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만보 걷기도 늘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면서 미뤘어요. 헬스장 등록하라는 자식들 말도 나이 들어서 그런 데 가서 뭐해 하면서 무시했고요. 정기검진도 귀찮다고 자꾸만 미뤘어요. 별일 없겠지,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0이 넘어가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제 방에 올라가는 것도 하루에 한두 번이 고작이에요. 허리도 아파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2~3시간씩 서서 밑반찬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15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시력도 많이 나빠졌어요. 신문 글자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요. 텔레비전을 봐도 자막이 흐릿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가장 힘든 건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 70대 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제 또래 친구 중에 김영희 할머니가 있는데요. 저보다 2살이 더 많은 94세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지금도 혼자서 시장 가시고 버스도 타고 다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7, 10세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씩 걸으셨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뜨리지 않고 걸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에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현명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후회되는 건 아픈 걸 참고 넘어간 것들이에요. 70대 때 무릎이 살짝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했다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가 아플 때도 임플란트 비싸다 하면서 참았어요. 지금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서 소화도 안 되고 영양 상태도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70대는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때예요. 매일 산책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걸으세요. 저처럼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헬스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좋은 운동이 돼요. 하루에 10번씩이라도 해보세요.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으세요. 귀찮더라도 별일 없을 것 같더라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정말 많거든요. 작은 아픔도 참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람들과 더 어울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70대 때 저는 정말 집돌이였어요. 남편이랑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뜰에서 채소 기르고 그런 게 편하고 좋았거든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에 초대받아도 귀찮다. 집에 있는 게 편한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가지 뭐 하면서 자꾸만 미뤘죠.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있다고 해도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하면서 참여 안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이웃들과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더 깊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면서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지금 80이 넘어서 보니까 그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작년에는 절친했던 최옥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재작년에는 이순덕 할머니도 가셨어요. 지금은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하고 외롭고 때로는 하루 종일 입을 안 여는 날도 있어요. 자식들이 가끔 전화는 하지만 다들 바쁘잖아요. 손주들도 어릴 때는 할머니 찾더니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때 동창회라도 꾸준히 나갔다면 지금 연락할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경로당 프로그램에라도 참여했다면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실제로 우리 동네 박말자 할머니는 저보다 3살 더 많은 95세인데도 매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70대부터 경로당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할머니 보면 표정도 밝고 웃음도 많으세요. 저처럼 하루 종일 울적하게 혼자 있지 않으셔요. 또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만날 건데 굳이 연락처까지 하면서 그냥 헤어졌어요.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과 친해졌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재산이라는 말이 이제야 와닿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나오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대 여러분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이 있으면 귀찮더라도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마음이 맞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큰 기쁨이 돼요. 이웃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세요.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차라도 한 잔 같이 드세요. 옛 친구들과도 연락하세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옛 친구만큼 반가운 게 없어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70대 때는 아직 핸드폰도 쓸 줄 알았고 전화 걸기도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 친구들과 연락을 더 많이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놓친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정말 소중해요. 이제 세 번째 후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 번째로 후회하는 건 더 많은 곳을 보지 못한 거예요. 70대 때만 해도 저는 아직 걸을 수 있었고 버스나 기차도 탈 수 있었어요. 멀미도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행은 젊을 때 하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보러 다녀. 돈도 아깝고 몸도 불편할 것 같고 집에 있는 게 편한데 굳이 고생하러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자식들이 가끔 어머니, 우리랑 같이 여행 가요라고 해도 너희들끼리 가. 나는 집에 있을게라고 했어요. 손주들이 어릴 때 할머니, 같이 놀러 가요라고 해도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경주도 안 가봤고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부산 바다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이라고 하다가 결국 못 가봤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죠. 우리 같은 사람이 외국에 뭘 하러 가.
돈만 낭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멀미도 심해져서 차만 타도 속이 울렁거려요. 비행기는 더더욱 못하겠어요. 공항까지 가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런 곳도 있구나. 그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워요. 손주들이 어릴 때 같이 여행 갔다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손주들도 다 커서 할머니보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미있어 하거든요. 우리 옆집 이춘자 할머니는 저보다 1살 위인데도 70대 때부터 자식들, 손주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지금도 그때 사진들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춘자야,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야? 라고 물으면 이건 손주들이랑 설악산 갔을 때고 이건 아들 내외랑 제주도 갔을 때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진도 추억도 별로 없어요. 집에서만 있었으니까요. 가장 후회되는 건 여행비를 아껴서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돈 모아두면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이 아프니까 여행은 갈 수도 없고 모아둔 돈은 진짜 병원비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때 적당히 써서 좋은 곳도 보고 가족들과 추억도 만들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70대는 정말 마지막 여행 정년기예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잖아요. 너무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봄에는 벚꽃 보러 가시고 여름에는 바다 보러 가시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시고 겨울에는 눈 구경 가세요.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귀찮다, 집이 편하다 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해도 가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손주들과도 여행을 가보세요. 지금 손주들이 어리다면 더더욱 좋은 기회예요. 나중에 커서는 할머니랑 여행 가자고 안 해요. 해외여행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가보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 될 거예요. 여행은 사치가 아니에요. 견문도 넓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만드는 정말 소중한 투자예요. 저처럼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제 네 번째 후회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후회하는 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70대 때 자식들이 어머니 컴퓨터 배워보세요. 요즘은 컴퓨터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 데라고 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들도 다 스마트폰 쓰는데 배워보세요 라고 해도 너무 복잡해. 나는 그냥 전화만 되면 되라고 했죠. 피아노도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젊을 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고 중년에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못했고 70대가 되니까 이제 와서 피아노를 배워서 뭐 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 공부도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일본어만 배웠거든요. 영어는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항상 궁금했는데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해봤자 어디 쓸 데도 없고라고 생각했죠.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배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못 쓰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는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했어요. 은행 일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많아져서 매번 자식들을 귀찮게 해야 하고요. 택시도 이제 앱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길에서 손 흔들고 기다려야 해요. 비 오는 날에는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카카오톡 KAKAO 토크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자식들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들을 못 봐요. 손주들이 할머니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냈어요 라고 해도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우리 동네 김갑순 할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94세인데도 스마트폰을 척척 써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운동 영상도 보시고 날씨도 확인하세요. 그 할머니한테 언제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75살 때부터 조금씩 배웠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자꾸 해보니까 되더라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그 할머니는 지루할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시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시는데 저는 텔레비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지관에 박수님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80살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간단한 곡은 다 치실 수 있어요. 그분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손가락도 유연하고 표정도 밝고요. 할머니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려워도 재미있었어.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기뻤고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렸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용기를 내서 배웠다면 지금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로당에서 영어 강좌를 열었는데 저는 나이 들어서 영어를 배워봤자라고 생각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 참여한 할머니들은 지금도 간단한 영어 회화는 하세요. 여행 갔을 때도 외국 사람들과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고 손주들한테 영어 단어 물어보면 몇 개는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7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정말 좋은 나이예요. 시간도 많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아직 머리도 또렷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즐기면서 배우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꼭 배우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배우세요. 배우고 나면 정말 편리하고 재미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피아노, 그림, 노래, 춤, 뭐든지 좋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독서도 많이 하세요. 젊을 때 못 읽었던 책들, 읽고 싶었던 책들 다 읽어보세요. 글쓰기도 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손주들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제발 저처럼 늦었다는 생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후회를 말씀드릴게요. 5번째로 후회하는 건 돈을 너무 아꼈다는 거예요. 70대 때 저는 정말 아끼고 아꼈어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많이 써서 집안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껴서 모아야겠다.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도 필요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음식이 있어도 비싸다고 안 사 먹었어요. 한우나 과일 같은 것도 그런 거 먹을 나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참았죠.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이 낡아도 아직 입을 만하다면서 계속 입었어요. 새 옷을 사더라도 가장 싼 것만 골라서 샀고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집밥이 더 깨끗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핑계로 밖에서 밥 먹는 걸 아까워했어요. 가족 여행 비용도 아꼈어요. 그 돈이면 뭘 얼마나 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여행 가자는 말을 거절했죠. 치과 치료비, 한의원 비용도 아꼈어요. 참을 만하다면서 아픈 걸 참고 살았어요. 심지어 난방비도 아끼려고 겨울에 추워도 보일러를 잘 안 틀었어요.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통장에 돈이 좀 모이면 뿌듯했어요. 그래,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큰일 날 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후회돼요. 그때 아꼈던 돈들은 결국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무릎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각종 검사비, 약값. 모아뒀던 돈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아쉬운 건 정작 그 돈을 쓸 수 있을 때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요. 이가 안 좋아서 씹기도 힘들고요.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입을 일이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 만날 일도 별로 없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힘들어서 못 가요. 그때 조금씩이라도 다녔다면 좋은 추억들이 많았을 텐데요. 가장 아쉬운 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돈 때문에 놓쳤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 좋은 식당 가서 식사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되지 굳이라고 했거든요. 손주들이 놀이공원 가자고 해도 그런 데 가면 돈만 나가라고 했고요. 그때 그 돈 조금 써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 그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70대 때부터 적당히 쓰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좋은 음식도 사 드시고 옷도 예쁜 걸로 입으시고 가족들과 외식도 자주 하셨어요. 그때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렇게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훨씬 현명하셨어요. 그분은 그때 충분히 즐기고 사셨으니까 지금도 후회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저처럼 그때 이걸 했으면 저걸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적으시더라고요. 여러분, 70대에 건강할 때 적당히 쓰는 게 진짜 전략이에요. 나중에 몸이 아프면 결국 그 돈은 다 병원비로 나가거든요. 그럴 바에는 건강할 때 의미 있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은 음식 드세요. 몸에 좋은 건 아끼지 마세요. 한우, 생선, 과일, 견과류.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하세요. 좋은 옷도 입으세요.
나이 들어서 뭘 꾸미냐고 하지 마시고 단정하고 품질 좋은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지내세요. 편안한 신발, 좋은 침구,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도 아끼지 마세요.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에는 투자하세요. 치과, 한의원, 마사지 같은 건강관리 비용도 아끼지 마세요. 아플 때까지 참지 말고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돈을 쓰세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여행도 가고 선물도 해주세요.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돼요. 취미생활에도 투자하세요. 피아노 배우는 비용, 그림 도구, 운동기구,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들에는 아끼지 마세요. 물론 무작정 쓰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의미 있게 쓰라는 거예요.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저처럼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까지 제가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만약에 제가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다시 70세로 돌아간다면 매일 이렇게 살겠어요.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 일기부터 쓸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할 거예요. 침대에서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하고요. 몸이 굳지 않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거예요. 세수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동네 한 바퀴라도 걸으면서 아침 공기를 마실 거예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봄에는 꽃이 피는 걸 보고, 여름에는 푸른 나뭇잎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나무에 쌓인 눈을 보면서 걸을 거예요. 걸으면서 만나는 이웃들과는 반갑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친해질 거예요.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또래분들 보면 먼저 다가가서 어떤 운동이에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 친구들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겠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집에서 먹지 말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한 분들도 생길 거예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훨씬 즐거울 것 같아요. 오후에는 오전에 못한 활동들을 할 거예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교실, 뭐든지 좋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 거예요. 해보니까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안 맞으면 다른 걸 찾아보고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수업도 들어볼 거예요. 컴퓨터 기초반, 스마트폰 사용법, 영어 회화, 뭐든지 배우고 싶었던 것들 다 배워볼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배울 거예요.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져서 같이 복습도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그럴 거예요. 도서관에도 자주 갈 거예요. 젊을 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 읽고 싶었던 책들 다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역사책, 분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어볼 거예요. 독서 모임이 있으면 가입해서 다른 분들과 책 이야기도 나눌 거예요. 이 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각의 폭도 넓히고 싶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할 거예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피아노부터 배울 거예요. 처음에는 도레미파솔 이름부터 외우고 간단한 동요부터 쳐볼 거예요.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배워봤자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거예요. 즐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배울 거예요. 그림 그리기도 해볼 거예요.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색연필, 수채화까지 단계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고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길 거예요. 서예도 배워보고 싶어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마음의 평안도 찾고 집중력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어 공부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영어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기회가 되면 중국어나 일본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은 반드시 배울 거예요.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익힐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 이메일 보내는 방법, 카카오톡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익숙해지면 온라인 쇼핑도 해보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해보고 병원 예약도 직접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저녁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족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만날 거예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더라도 짧은 전화라도 매일 할 거예요. 잘 지내고 있냐? 밥은 잘 먹었냐? 몸은 괜찮냐? 이런 안부 인사라도 주고받을 거예요.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숙제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요. 할머니는 바빠서 안 되라고 하지 말고 손주들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줄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요리도 해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게임도 해볼 거예요. 손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볼 거예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거예요. 옛날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도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귀찮다, 집이 편하다는 핑계는 대지 않을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소중히 할 거예요. 이웃들과도 더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치지 말고 날씨가 좋네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볼 거예요. 아플 때는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따뜻한 이웃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동창회나 동네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좋은 추억들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는 정말 철저히 할 거예요. 매일 운동은 기본이고 정기검진도 거르지 않을 거예요. 작은 아픔도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예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프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예방할 거예요. 치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한의원에서 몸 관리도 받고 마사지도 받을 거예요. 건강관리 비용은 아끼지 않을 거예요. 영양관리도 신경 쓸 거예요.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은 비싸더라도 사 먹을 거예요. 한우, 생선, 과일, 견과류.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거예요. 혼자 먹지 말고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행도 적극적으로 다닐 거예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 가볼 거예요. 경주, 제주도, 강원도, 부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다 가볼 거예요.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귀찮다, 집이 편하다 하지 말고 따라갈 거예요. 가족여행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거든요. 손주들과도 여행을 갈 거예요. 놀이공원, 동물원, 바닷가. 손주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갈 거예요. 해외여행도 기회가 되면 가볼 거예요. 일본, 중국, 동남아. 너무 먼 곳까지는 힘들겠지만 가까운 나라부터라도 가서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여행 갈 때는 사진도 많이 찍고 기념품도 사고 그 순간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둘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돈 사용도 현명하게 할 거예요. 무작정 아끼지 않을 거예요.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좋은 음식, 편안한 옷, 건강관리, 취미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는 돈을 쓸 거예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미 있게 쓸 거예요. 저금도 적당히 할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현재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플 때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쓰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하는 만족감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일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만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과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92년을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깨달은 건 70대야말로 인생의 진짜 황금기라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나이잖아요.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진 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매일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고 작은 아픔도 참지 마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재산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다 도전해보세요. 여행을 다니세요. 보고 싶었던 곳, 가고 싶었던 곳 다 가보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돼요. 적당히 쓰면서 사세요. 무작정 아끼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70대가 정말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 제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7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92년을 살면서 깨달은 꼭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법, 인간관계관리법, 경제적 준비 등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마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산을 오르시던 75세 이웃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며 건강의 표본이라고 했었거든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여겨지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일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틀렸던 걸까요? 그러던 중 저는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93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죠. 4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등산을 매일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짜 장수의 비밀일까요? 어떻게 하면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그 모든 비밀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말입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바꿔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93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장수 비결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3세 현역 의사가 밝힌 진짜 장수의 비밀을 말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가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5세의 김할머니는 10년 전 심각한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걷기도 힘들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1년 후에는 동네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유전적으로 안 좋은 체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이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원래 체질이 안 좋아서 안 나을 거예요.
정말로 이런 분들은 약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이미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나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다.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감사함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93세에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제 아시겠죠? 건강한 삶의 시작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등산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장의 모든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장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등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만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장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 건강도 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3개월 동안 장 건강만 관리했는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그 의사 선생님이 45년간 연구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따뜻한 물 1컵을 드세요. 찬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식사할 때 꼭꼭 씹으세요.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씹어보세요. 바빠서 그렇게 못 씹는다고요? 차라리 적게 드시더라도 천천히 드세요. 이게 장 건강의 시작입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우리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가 최고예요. 그것뿐이냐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 93세 의사 선생님이 현역으로 일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면 장도 그 리듬에 맞춰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절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장이 쉬지 못해요. 장도 우리처럼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장 건강만 관리했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심지어 우울 증상도 개선되셨어요. 자, 이제 3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의 열쇠는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뇌의 젊음입니다. 어제는 기억나는데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85세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이 할머니는 83세에 하모니카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고 투정 부리셨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산토끼 노래를 완주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할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마치 낡은 길 대신 새 길을 내는 것처럼요. 자, 이제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뇌체조를 하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만지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10번만 해보세요. 어지러우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반대손 사용하기. 평소 오른손잡이 싫으면 왼손으로 밥을 먹어보세요. 처음엔 밥알이 다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셋째, 매일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길만 다니면 뇌는 편해지고 편해진 뇌는 점점 퇴화해요. 특별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침부터 순서대로요. 이게 바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웃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말동무가 있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2배, 웃으면서 대화하면 3배, 춤추면서 이야기하면 효과가 4배나 된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복지관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에 매일 새로운 의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이제 4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숙면의 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 의사 선생님이 4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3년 안에 반드시 큰 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마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박할아버지는 3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가 찾아왔죠. 약을 써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수면 습관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고 1년 후에는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되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특별한 수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낮잠은 딱 30분만 자세요. 피곤한데 더 자면 안 되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30분 이상 자면 밤잠을 망치게 돼요. 셋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절대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을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하나 더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깊은 잠이 온답니다. 자꾸 한밤중에 깬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결이 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방광이 불편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녁에는 절대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온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의 건강한 비결이 바로 이 수면 관리입니다. 매일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세요. 그렇게 일찍 자면 저녁에 할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면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피부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지어 우울 증상도 개선되셨습니다. 이제 5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이 적은 질병도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귀찮아요. 잠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담배 한 갑보다 더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과 고혈압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댄스 교실에 나가게 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으실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기억력도 좋아진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기.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 보는 이웃이 생깁니다. 둘째,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춤 못 춘다고 망설이시나요? 못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배우다 보면 그게 바로 우정이 되는 거예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녀나 친구들과 통화하기. 바빠서 못 온다고 해도 목소리라도 들으세요. 영상통화는 더 좋고요.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혼자 웃으라고요? 네, 웃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에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 덕분입니다. 매일 환자분들과 이야기하고 주말엔 꼭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도 나는 내성적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 없어요. 한 명부터 시작하세요.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지인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친구가 많은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았고 수명도 더 길었답니다.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과한 운동도 굳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매일 등산 가야 건강해진다. 무조건 운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제가 만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간씩 등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이 망가졌고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스트레칭 10분. 무리한 운동보다 중요한 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몸을 쭉쭉 펴보세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 등산처럼 힘든 운동 말고 평지를 천천히 걸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셋째, 식사 후 10분 산책.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최고예요. 밥 먹고 눕지 마시고 밥 먹고 걸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운동은 꼭 햇빛이 있을 때 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 식사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밥은 꼭 드세요.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죽이라도 좋으니 꼭 드세요. 둘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밥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조절이 돼요. 셋째, 저녁은 가볍게. 저녁 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저녁은 꼭 7시 전에 가볍게 드세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이것이 하루 일과의 기본입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으셨어요. 스트레스는 건강이 최대적입니다. 질병도 나이도 아닌 바로 스트레스 말이에요.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매일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고혈압이 찾아왔죠.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가 늙는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0초 심호흡.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10초만 해도 효과가 있답니다. 둘째, 웃음 운동. 기분 안 좋은데 어떻게 웃냐고요? 그래도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셋째, 걸으면서 생각하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요. 특히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걱정이 안 없어진다고요? 자,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80%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93세의 건강한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이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많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가 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거의 없었답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의 시작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요? 나이 들면 아침부터 활기차기가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2시간이 그날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위장병이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생겼답니다. 그런데 아침 습관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바꾸셨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아침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출과 함께 기상.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고요? 우리 몸의 시계는 해와 함께 움직입니다. 일출 시간에 맞춰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져요. 둘째, 따뜻한 물 한 컵. 커피나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창문 열고 심호흡 10번. 아침 공기에는 특별한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가 우리 뇌를 깨워준답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외쳐보세요.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의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아침 습관 덕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따뜻한 물 한 컵, 창문 열고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 않냐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찬다고 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아침 습관이 좋은 분들은 치매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어요.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씩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거, 아침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하루 전체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대신 창밖을 보세요. 아침 햇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시계가 제대로 맞춰진답니다. 건강의 비밀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의 취미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 생활이야,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기는 늦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88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리셨죠?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취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세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도 많답니다. 일기 쓰기, 시 쓰기, 종이 접기, 이런 것들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의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취미 생활 덕분입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클래식 음악을 듣고 주말엔 시를 쓴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세요. 혼자 하면 심심하지 않냐고요?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요. 나만의 세계가 생기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취미가 있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하기가 부끄럽다고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 취미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뇌를 젊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열쇠는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불평불만만 나오고 나이 들수록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10년이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준 감사 일기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쓸 게 없다고 하셨는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고 불면증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 3가지 감사하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불평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특별한 꿀팁,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말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가 아니라 아직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로 바꿔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93세에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도 줄여주고 심지어 수명도 늘려준다고 해요.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제 모든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장 건강, 뇌 건강, 수면, 사회적 관계, 균형 잡힌 생활, 스트레스 관리, 아침 습관, 취미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을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등산만 고집하시던 습관을 바꾸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답니다.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4세 한정숙 씨는 지난주 45년 지기 친구 모임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자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아, 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치매 더 빨리 온다고.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해온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6개월이 지난 지금 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오래 알았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 위로가 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스탠포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친구 관계의 깊이였습니다. 특히 진정한 신뢰관계 3개에서 5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20개 이상의 피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52% 더 높게 나타났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정신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70세 김봉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 동기 모임에 참석했어요. 4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었죠. 하지만 매번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하고 아니면 병원 이야기만 해요. 정작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모임 참석을 줄였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반년 후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3명이 따로 연락을 해왔고 지금은 그 3사람과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낸다고 해요. 40명이 있을 때보다 3명이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한편 68세 이금순 씨는 더욱 극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딸이 이혼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딸은 의사 며느리인데 정말 착해. 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래? 그 순간 금순 씨는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내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후 그녀는 진짜 위로를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4명만 남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선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일 대학의 로라 칼슨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성 있는 몇 안 되는 관계만이 진짜 보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구가 많아야 좋다는 압박을 줍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질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이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6가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반응의 차이입니다. 71세 박순애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어떤 친구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요즘 다들 그래요. 저도 무릎이 아픈데 라며 자기 얘기를 시작했대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감정에 먼저 반응하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경험과 비교부터 해요. 당신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투자의 질입니다. 69세 최민호 씨는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목격했어요. 어떤 친구는 힘내세요라는 문자만 보냈고 다른 친구는 말없이 집에 와서 함께 소주 한 잔을 마셨대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가짜 친구는 시간을 소비해요. 투자는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지지만 소비는 자신의 편의에 맞춰지죠.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돌이켜보세요.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위기 순간에 드러난다고. 세 번째는 대화의 방향성입니다. 73세 윤달수 씨는 친구와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짜 친구와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쌍방향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가짜 친구와는 한쪽이 계속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하는 일방향 대화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반면 어떤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진심으로 궁금해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가짜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을 찾아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는 판단 없는 수용입니다. 70세 서미자 씨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고민이 많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해요. 한 친구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지라며 비난했고 다른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세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었대요. 진짜 친구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가짜 친구는 쉽게 판단하고 조언을 강요해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도 여전히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다섯 번째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75세 김정희 씨는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친구를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본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져요. 반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활력이 생겨요. 진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가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정확한 판별법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은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 독성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킨다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는 일관된 진정성입니다. 67세 조인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대요. 단둘이 있을 때는 다른 친구들 험담을 하다가 그 사람들과 만나면 또 친한 척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언제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가짜 친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지? 라고 고민하세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반드시 극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68세 장태순 씨는 점진적 거리두기 방법을 사용했어요. 매주 참석하던 모임을 격주로 그 다음에는 월 1회로 줄여나갔대요. 갑자기 안 나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천천히 거리를 뒀어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는데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워요. 관계학 전문가 존 고트만은 모든 관계가 같은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친밀한 관계, 일반적 관계, 형식적 관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요. 72세 배명자 씨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요. 제가 힘들 때 위로보다 비교를 당하니까 정말 속상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도 깨닫고 관계가 개선됐대요. 모든 관계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소통하면 더 좋아지는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소통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심리치료사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친구를 만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71세 한동수 씨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자신부터 바꿨다고 해요. 예전에는 만나면 내 얘기부터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 안부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심리학에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관심과 태도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면 진정성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만남입니다. 68세 유미경 씨는 서해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장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나 학력, 경제력 상관없이 서해를 좋아한다는 공통점만으로도 깊은 대화가 돼요. 붓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해지거든요. 공통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를 제공하고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기회를 만들어줘요. 사회학자 게오르그 지멜은 진정한 우정은 공통된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1대1 만남의 소중함입니다. 74세 임순덕 씨는 큰 모임보다 1대1 만남을 선호한다고 해요. 사람이 많으면 겉핥기 대화만 하게 되는데 둘이 만나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룹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상대방의 진면목을 1대1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어빙 얄롬은 진정한 친밀감은 둘만의 공간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어요. 네 번째는 꾸준한 소통의 힘입니다. 70세 안정옥 씨는 멀리 사는 친구와 매주 목요일마다 전화통화를 한다고 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안부 인사만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관계 전문가 존 가트너는 우정은 꾸준한 관심의 축적이라고 정의했어요. 다섯 번째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72세 홍성만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종교에 심취해서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려 해서 한때 관계가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니 다시 편해졌대요. 나도 변했으니까 친구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섯 번째는 건전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69세 정광남 씨는 친구가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솔직하게 친구로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말했대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됐어요. 명확한 경계선은 관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네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69세의 김영만 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바둑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역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입니다. 75세 이현옥 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만난 동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해요. 힘든 일을 함께 하니까 더 끈끈해져요. 서로 돕는 마음이 같아서 그런지 이해도 잘 되고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는 매우 견고해요. 세 번째는 평생학습을 통한 만남입니다. 67세 조명순 씨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사 수업에서 만난 동기들과 지금도 매월 역사 탐방을 한다고 해요. 같은 것을 배우니까 공통 화제도 많고 서로 격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장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종교 활동이나 명상 모임입니다. 73세 박정자 씨는 동네 성당의 신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마음의 깊은 교류를 한다고 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내면을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세속적인 자랑이나 비교 없이 순수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진솔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취미 활동을 통한 연결입니다. 70세 김정남 씨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전국 각지를 다니며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아름다운 것을 함께 보고 느끼니까 마음도 아름다워져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거라 편하네요. 예술이나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은 경쟁보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70세 서명옥 씨는 이렇게 말해요. 친구를 찾기 전에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해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거든요.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소중해져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계 관리법을 제안드릴게요. 정기적인 안부 인사를 습관화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관계를 유지시켜줘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손자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됐어요? 처럼 세심한 관심이 마음을 움직여요.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많은 위로가 됐어요. 처럼 구체적인 감사를 전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런 관점도 있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워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도 소원해져요.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세요.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어요. 건설적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 사이에는 때로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갈등을 통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어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세요.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성장과 변화를 축하해 주세요. 친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변화를 시도할 때 진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호의를 베풀 때 큰 은혜를 바라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계산하지 않아요. 작은 도움을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정직하되 상처 주지 않게 표현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세요.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공통된 추억이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주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칭찬과 격려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가까이 있어주세요. 친구가 힘들 때야말로 진짜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60세가 넘으면 친구 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더 현명하게, 더 선별적으로, 더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가짜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해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져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유한하니까요.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피상적인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몇 안 되더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질 나쁜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혼자 있어도 평안한 마음을 기르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때로는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그 대신 새로운 만남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공통 관심사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해 보세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귀해져요. 그 귀한 시간을 진짜 값어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요. 당신은 좋은 친구를 가질 자격이 충분해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숙한 자신을 바탕으로 더욱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나는 진짜 친구들은 더욱 특별해요. 서로의 약함도 받아들이고 서로의 지혜도 나누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동반자들이니까요. 그런 관계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해요. 나이 들어서의 우정은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품격이 있어요. 서로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이에요. 오늘도 진짜 관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마음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주에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머니가 올해 81살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서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봄부터 기운이 없으시더니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80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요? 제가 최근 2년 동안 수집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80세를 기점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의 건강이 절벽처럼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니까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 74%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3가지 숨은 이유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만이 알고 있는 7가지 특별한 비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3번째 이유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특정한 습관이 오히려 수명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80세 이후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첫 번째 무서운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 건강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도 직접 연결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책 안 나가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세요? 모르겠다. 예전 같지가 않네. 이런 대화들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주 들리시죠? 8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잠자는 근육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무려 91%가 이잠자는 근육 현상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잠자는 근육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후에 활동량이 확 줄어드신 어르신들한테 자주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더욱 무서운 건요. 이 현상이 한번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4%에서 8%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년 8%씩 줄어든다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시게 되고 한번 넘어지시면 골절이나 머리 다치실 위험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힘만 쓰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랑 호르몬 분비, 심지어는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육에서 마이오카이네 마이오KINE라는 특별한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근육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져요.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드셔도 살이 더 쉽게 찌고 온몸에 염증이 늘어나요. 그 늘어난 염증은 또 근육을 더 줄어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면역력 저하, 당뇨병, 심장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서 수명 단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81살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시고 텃밭에서 농사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겨울에 감기 한번 심하게 앓으시고 나서 침대에서만 지내시더니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고요. 이게 바로 잠자는 근육 현상의 무서운 면이에요. 한번 시작되면 정말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도쿄 장수연구소에서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회복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평균 8년 하고도 2개월을 더 사셨다고 해요.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근육 운동은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80세 이후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어떤 습관이 사실은 수명을 줄이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할머니,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었다. 혼자 먹으니까 뭘 해 먹기도 귀찮고. 아버지,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밥은 매일 3끼 다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80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약해지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로운 밥상 증후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무려 79%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밥상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혼자서 식사하는 습관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영양 불균형 현상을 말해요. 문제는 단순히 밥을 얼마나 드시느냐가 아니라 혼자 드실 때는 영양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7%나 적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기 귀찮으시니까, 입맛이 없으시니까 그냥 간단히 드시게 되는 거죠. 혼자 먹으니까 김치랑 밥만 먹어도 괜찮겠지.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험 신호예요.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잠자는 근육 현상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켜요. 우리 근육은 하루에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외로운 밥상 증후군은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해요. 실제로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생률이 3배하고도 2배나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요, 혼자 식사하실 때는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중요한 건강 활동인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시고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영양 수치가 정상 이하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매일 3끼 다 챙겨 드시고 계셨거든요. 문제는 혼자 드시다 보니까 김치찌개 한번 끓여놓고 사흘씩 드시고 반찬은 김치하고 멸치볶음 정도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어도 돼.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부산대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식사 습관을 개선하신 어르신들은 6달 만에 면역력이 평균 63%나 향상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걸로 나타났죠. 어떻게 개선하셨을까요? 바로 함께 식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경로당에서 점심 한 끼라도 함께 드시고 일주일에 2-3번은 자녀분들이랑 같이 드시고 이웃분들이랑 돌아가면서 식사 초대를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100세 어르신들의 비결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0세 이후에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3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어머님, 넘어지실까봐 걱정되니까 되도록 집에서 쉬세요. 아버님이 아프신 후로 침대에만 계시니까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혹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80세 이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3번째 이유는 바로 지나친 보호증후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의외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보호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생기는 건강 악화 현상을 말해요. 특히 자녀분들의 과도한 걱정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걸로 나타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날까봐 집 전체 전기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놀랍게도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 계시는 것은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과도한 안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켜요. 첫째, 장시간 누워 계시는 생활은 뼈 밀도를 매달 최대 6%까지 감소시켜요. 이건 골다공증 위험을 엄청나게 높이는 원인이 되죠. 둘째, 더욱 심각한 건 심장 기능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평소보다 심장이 혈액을 덜 펌프질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셋째,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생활은 인지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넷째, 우울증 위험이 4배나 증가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다섯째, 가장 위험한 건 폐렴 위험이 6배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세가 폐 속 분비물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83살이에요. 작년에 계단에서 한번 넘어지신 후에 딸분이 너무 걱정되셔서 아버지, 위험하니까 집에서만 계세요라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실 생각이었는데 점점 나가기가 무서워지시더니 3달 후에는 아예 침대에서만 지내시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죠. 이게 바로 지나친 보호증후군의 무서운 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적절한 활동이 오히려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명이 평균 4년하고도 2개월 늘어났다고 해요.
심지어 9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활동이에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별한 비결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만이 알고 있는 7가지 특별한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만의 특별한 습관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자연 속 걸음 명상입니다.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다던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공통점이 바로 자연 속 걸음 명상이었어요. 자연 속 걸음 명상이라는 게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니에요.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걸 말해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연구소에서 매일 20분씩 자연 속 걸음 명상을 하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근육량 감소 속도가 71%나 줄어들었어요. 걸음에서 자연스럽게 전신 근육이 자극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은 53%나 상승했어요.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더욱 놀라운 건 치매 위험이 58%나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연 속 걸음 명상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울증 개선율이 무려 77%에 달하는데 걷기 운동으로 인한 엔돌핀 분비 증가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거예요. 나무랑 꽃을 보며 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랑 같이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자연 속 걸음 명상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서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게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맑고 상쾌하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거든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